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이 국제 정치, 이 국제 외교의 지각 변동, 한때 흔들리고 있었던 미국의 위상, 다시 팍스 아메리카나가 부활한다. 이거 뭐 초슈퍼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저는 이 국제 정치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상을 하는데요. 왜 이런 예상을 하는지, 우크라이나발 이 지각 변동이 왜 미국에게 유리한지, 많은 분들이 미국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미국은 여기다가 대리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은 뭔지, 그럼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우리는 왜 지구 반대편의 전쟁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일단 뭐 러시아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약자를 응원하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하는 거 아무도 관심 없었죠. 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일단 뭐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는 식량 문제, 전 세계는 지금 식량 작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 문제, 식량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본능적으로 알죠. 그리고 에너지 문제, 지금 뭐 당장 우리는 2,000원 넘는 휘발유 값을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가에서 에너지 세율을 30% 내려주고 해서 지금 우리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가는 세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국가 세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오를지, 더 지속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충격적이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가냐? 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앞으로 이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전쟁에 기여하고 또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게 우호적인 나라들이 재건 사업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할당받을 것이고, 또 이 전쟁에 미국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가 결국은 미국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왜? 미국의 대리전이니까.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파트너십이 완전히 또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왕따 되나? 우리 어떻게 되지? 라는 관심이 들죠. 그리고 공급망 재편. 지금 뭐 천연가스다, 석유다,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대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천연가스를 지금 뭐 아프리카로 대체하자 해서 공급망 재편 작업 들어가죠. 여기에 또 뭔가 끼워야 됩니다. 또 반도체라든지 이 공급망에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데 여기에 또 끼워야 되니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미중 패권 경쟁이 국제정치의 메인 이슈였죠. 쿼드가 어떻고, 뭐 아시아에서 다시 공급망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대만이 어떻게 해서 지금 뭐 급상승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관심사였는데, 지금 뭐 중국 관련 이슈는 완전히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진핑이 뭐 3년임을 한다. 그거 지금 언론에 거론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나라의 우크라이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냐? 일단 이 주류 언론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까 이런 우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 때문인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미 정치 권력들의 변화가 생겼죠. 트럼프에서 바이든, 즉 민주당으로 옮겨왔는데 그들의 사익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라든지 낸시 펠로시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이 민주당 최상층부들과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실정을 했죠. 여러 분야에서 실정을 해서 최악의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여론이 악화됩니다. 이걸 지금 되살려야 되죠. 왜? 선거가 지금 다 돼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우크라이나라는 소재로 다시 붐업을 해보겠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나토, 이 레지미 균열이 일어나고 있죠. 오랫동안 이 냉전 이후에 평화가 지속되니까 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기존 나토 또 유럽의 강국들이 아주 군사력을 감축하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뭐 프랑스 국방개혁 하자,
라는 황당한 소리를 이 노무현 정부 때 했었는데 프랑스는 적이 없어졌으니까 국방개혁을 그렇게 해서 감군을 했죠. 우리는 적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독일도 마찬가지로 모병제를 바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전쟁 하기 전만 해도 야 우리가 왜 미국의 명령을 받아야 되냐? 유럽군 따로 만들자 하고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유럽군 만들고 몇 개 대대 창설 이미 했고 이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보니까 야 미국이 없으면 안 되겠네. 아니 뭐 독일군 10여만 명 이거 뭐 한 줌이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독일군이 전쟁했다. 이미 게임 끝났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그러니까 미국 없으면 안 되겠네. 라는 이런 반발 작용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미국 너무 좋죠.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냥 뭐 이 모스크바를 턱 밑에서 겨누는 비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게임에 앞선 가지치기 작업. 본 게임이 뭡니까? 중국과의 결승전이죠. 여기 중국과의 결승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는데 계속 러시아가 옆에서 중국을 도와주는 이런 뭔가 비중 있는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번 전쟁을 좀 길게 끌고 감으로써 완전히 그냥 러시아를 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지들 따위가 왜 입을 지금 갖다 대고 있어? 라는 정도로 내려앉혀버리기 위한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레프 트로츠키가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소련 사람인데 볼셰비키 혁명할 때 그 사람이에요. 여기가 뭐라고 했냐? You may not be interested in war. 그러니까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But war is interested in you.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대리전을 할 수 있는데 그 대리전의 상대가 랭킹 2위고 그리고 그 대리전의 상대가 대상이 너무나 많은 물량을 소비해 주면서 미국은 손해볼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대주고 이렇게 많은 무기를 대주는데 미국이 왜 손해를 안 봐? 손해 아니에요. 왜 손해 아니냐? 미국의 이 군수 산업계는 계속적인 소모를 통해서 특히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회사들은 탄약을 만들어내는데 탄약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 소비를 해야 매출이 발생을 하죠. 탱크는 한 번 사면 뭐 40년, 50년 쓸 수 있고 전투기도 한 번 사면 40년, 군함도 한 번 사면 뭐 40년 이렇지만 탄약은 계속 써줘야 또 매출이 발생하는데 전쟁이 지금 이라크전 이후에 전쟁을 안 하니까 소비가 안 돼요. 재고를 소진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발생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을 그동안 어떻게 불렀습니까? 천조국이라고 했죠. 천조국. 그 말이 뭐냐? 국방 예산 1,000조 원을 쓴다 라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별명이 인터넷 세상에 있었는데 자, 왜 천조국이냐? 그럼 미국이 지금 국방 예산이 1,000조냐?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 900조 원 이렇게 돼가고 2010년대만 하더라도 700조 원대였어요. 그런데 왜 언제 1,000조였냐? 바로 2000년대 초반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1,000조였어요. 그 뭐냐?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 비용을 충당하느라고 국방 예산을 올려서 1,000조국이었던 겁니다. 그 전쟁을 끝마치고 나서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 예산을 700조 원대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비가 1년에 250조에서 300조 원 가까이 들어갔던 겁니다. 무지막지한 전쟁 비용이 들었죠. 그런데 미군이 그렇게 뭐 수백만 명이 들어가서 전쟁했습니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들어가서 전쟁했는데 미군의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지금까지 랜드리스법 통과되기 전까지 미국이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지원한 경비, 무기 포함해서 이게 한 2조 원어치 정도 됩니다. 2조 원어치. 그리고 랜드리스법 통과하고 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33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리스,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직접 그냥 주는 거. 330억 달러 같으면은 이거 기존에 줬던 2조 원하고 다 합해서 4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와, 40조 원이나 줘? 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겨우 40조 원. 자기네들이 직접 전투를 했으면 한 400조 원을 써도 모자랄 텐데 40조 원을 주었더니 아직 뭐 다 주지도 않았죠. 이제 2조 원 줬는데 40조 원을 주고도 이 나라가 자기네들이 피를 대신 흘리면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흘리면서 싸워주는 거예요. 비용 대비 효과가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끝내주게 저렴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리고 가격도 10분의 1의 가격으로 세계 랭킹 2위를, 과거에 자기네들은 완전히 그냥 찌질한 이라크 이런 거하고 싸우는데도 그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 이렇게 세계 랭킹 2위를 무너뜨려 주는데 40조 원으로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3월 24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향해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제대로 맞서려면 하루 500발씩의 제블린과 스팅어 미사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당신들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무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 많이 보내달라. 라고 하는데 여기 보내주니까 착하다고, 또 훌륭하다고, 역시 미국은 글로벌 리더야, 매너 좋아 라고 칭송받으면서 세계 랭킹 2위 그들의 경쟁자를 해결해 주니 얼마나 좋냐 이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량제인데 목적은 기존의 재고 떨어내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1 소모성 물자를 일단 처음에 보냈죠. 그래서 미국부터 폴란드까지 제가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이 표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벌린, 엔로, 밀란 뭐 이런 대전차 무기부터 또 지대공 무기까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각종 소화기까지 M4 뭐 현장에 가보면 M4 소총까지 있어요. 미제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여기 따로 또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게 나토의 국가이면서 나토 표준으로 무기를 바꿔라. 과거 니들은 지금 소련 스타일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토 협동작전하려면 무기 스타일 바꿔야 돼 라고 압박을 받고 있던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무기들 또 재고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밀어주면서 창고가 비어갑니다. 그러면 창고 다시 채워넣어야 되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창고 채워넣을 때는 당연히 나토 호환 무기로 바꾸겠죠. 미국은 너무 좋죠. 자, 이제 소화기 소모성 무기 지원해주고 나서 그 다음 페이즈 2 시상전 장비, 이제 큰 덩치의 무기들이 갑니다. 미국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스웨덴, 독일,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는 대량의 무기 구매를 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들이에요. 이미 선언한 나라들. 여기 이제 T-72 전차부터 시작해서 BMP-1 장갑차, 그리고 S-300 지대공 미사일까지 뭐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이것도 비었으니까 채워넣어야죠. 당연히 미국제하고 호환되는, 즉 나토 호환 무기라고 하지만 결국은 미제하고 호환되는 무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채워넣어야 되죠. 그리고 페이즈 3 이제는 더 고가의 무기가 갈 겁니다. F-16 전투기, 미그-29 전투기 이런 전투기들 쫙 들어가죠. 그러면 전투기 또 채워넣어야 되죠. F-35 팔아야 되죠. 그래서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전투기를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쟁을 끌고 나가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게 미국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러시아가 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왜 진짜로 전쟁하고 침략하는 거 봤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될지 이제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핀란드다, 스웨덴이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든지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슬로바키아, 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완전히 겁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독일 이런 나라들 뭐 이제 뭐 전쟁이야 미국 필요 없어 라고 한 나라들이 이제는 뜨거 이렇게 돼서 이 핀란드부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스웨덴, 독일, 그리스, 불가리아 이것도 일시정지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구매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리스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유럽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이 나라들이 그동안 그 엄혹한 냉전 시대에도 지켜왔던 중립이라는 그 정치 체제를 이제는 나토 가입해서 러시아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의 세력 확장까지 꾀하게 되고 이 엄청나게 많은 무기 체계를 재무장시키는 그런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아버리게 된 겁니다. 자, 전쟁으로 점프했던 나라가 미국이죠. 우크라이나전이 반가운 이유가 뭐냐? 자, 1차 대전 때 영국군 포스트인데 영국군 아닙니까? 자, Good news from home. 우리 후방에서 집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왔어. 탱크, 플랜드 전투기, 그러니까 총, 또 군함 이런 것들이 더 제작되어서 온대.
그 누가 줍니까? 미국에서 1차 대전 때 줬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했고, 그러면서 다시 또 2차 대전, 여기 윌리엄 앵달이라는 그 학자가 Gods of Money라는 책을 2010년에 적었는데 여기 이렇게 구술을 합니다. 월가의 머니 트러스트는 전쟁에 참전해야만 유럽에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파산한 영국이 남겨놓은 공백을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이것이 이른바 미국의 세기를 만들어낸 첫걸음이었다. 20세기는 그야말로 미국의 세기였죠. 미국의 세기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참전하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었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20세기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한지 한판에 이런 러시아가 참전한 전쟁에 미국이 대리전을 할 수 있게 된 기가 막힌 기회를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되풀이되는 역사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은 이후에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판이 될 거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 러시아가 못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국제전으로 끌고 가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러시아가 이길 수 없죠. 왜?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지금 이번 전쟁에서 보시듯이 러시아의 군사 무기라든지 그들의 군사 전략, 작전 능력 이런 것들이 형편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미국에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국토 전체가. 전후 재건 사업을 해야 되겠죠. 미국이 이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눠줄 거면 미국에게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나눠주겠죠. 여기에 기여한 나라들에게 나눠주겠죠. 그리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재무장할 겁니다. 그런데 유럽제 무기들, 독일제 무기, 프랑스제 무기, 영국제 무기 다 비싸요. 그러면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자기네들 무기는 자기가 사겠지만 국산 사겠지만 나머지 나라들 어떻게 하냐.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싸고 또 미국에게 잘 벌 수 있는 미국제 무기를 살 확률도 아주 높죠. 그러니까 군사장비 판매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토가 확장됩니다. 핀란드, 스웨덴 들어왔죠. 그리고 미국이 주도권을 강화합니다. 그동안은 미국 없이 뭐 유럽군 만들자 해왔지만은 미국 없으면 큰일 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주도권을 나토에서 강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 동맹국들이 군사를 현대화합니다. 왜? 지금 재고 다 떨어냈으니까 창고 다시 채워놓으려면은 1980년대, 70년대에 생산했던 무기들을 재고떨이를 했는데 다시 채워넣는데 2010년대 생산한 무기들로 채워넣으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현대화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다음 적은 이렇게 현대화된 미국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중국이죠.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균열, 위기. 자, 러시아 뭐 앞으로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그냥 이 재건하려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거 이건 뭐 국제정치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죠. 자,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그러면 이대로 당할 수 있을까요? 불량국가 연대를 꾀하겠죠. 불량국가. 자, 러시아 세계 산유국 1위입니다. 그리고 국가 GDP가 1조 4,830억 원. 그리고 시리아 아주 친하죠. 러시아하고. 러시아가 그냥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인데 산유국 59위. 그리고 GDP는 404억 달러. 여기는 뭐 GDP는 형편없어요. 중국은 산유국 6위. 그리고 GDP가 14조 7,200억 달러. 이란이 산유국 5위.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산유국 11위. 자, 이러는데 이 불량국가 연대, 뭐 북한도 여기 있지만 북한은 일단 뭐 통계 빼고 세계 GDP의 20% 그리고 세계 가채 매장량 석유죠. 5,820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34.4%를 여기 이 불량국가 연대들이 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파워죠. 이게 연대가 제대로 된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GDP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중국 빼면 GDP 분야는 사실은 뭐 핫빠지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러시아가 무기하고 좀 도와달라 하는데 중국 안 도와주고 지금 중립 딱 하고 있죠. 왜?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네들 불똥 맞으면 시진핑 3년임 이거 끝나고 완전히 시진핑까지 내려앉게 될 건데 중국이 지금 이 격변하는 시기에 해주겠습니까? 만약에 내년 같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은 시진핑의 3년임이 가장 큰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중립 딱 하고 있는 것이죠. 눈치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망하면 더 좋아요. 원래 당내 경쟁자가 제일 라이벌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당내에서 랭킹 1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타당 후보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은 사실 뭐 속으로는 웃으면서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 지금 불량국가 연대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안 나서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야 이거 다음은 난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지금 쿼드다 뭐다 해서 완전히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로 해서 러시아 때리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야, 한숨 돌렸어. 빨리 우리는 준비해야 돼. 하고는 지금 닫혀가고 있는 기회의 창. 이거 여러분들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닫혀가는 기회의 창을 다시 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단 쿠바에다가 전진기지 만들죠. 그리고 유럽의 세르비아의 영향력을 확대. 이 미사일 팔면서 처음으로 유럽에 이제 교도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군사적 교도보를. 그리고 서아프리카, 적도기니에 아프리카에는 중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 적도기니에 해군 공군기지를 만듭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 대서양을 쿠바하고 연계해서 뭔가 미국을 압박하는 이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프리카에는 지부티에다가 항공모함까지 잡아날 수 있는 해군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미국하고. 그래서 그 사이를 지금 파고듭니다. 그래서 UAE에다가 중국제 훈련기도 팔기도 하고 사우디에다가는 중국제 뚱펑 21 탄도미사일 그거 라인 깔아줄게. 우리하고 군사협력하자 해가지고 지금 아주 작업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 갑자기 친중 총리 임란 칸이 아웃돼 버리고 반중 총리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제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카라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죠. 거기 중국이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 호주 입구에다가 영연방인데 여기 지금 이 나라 지켜준다 하고는 중국군이 들어가서 여기다 군사기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북중 동맹 강화. 자, 이렇게 중국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될 거냐. 자, 그래서 이 중국의 노력 그리고 러시아의 불량국가 연대 이거를 깨기 위해서 또 미국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캐스팅 보트가 나타났네요. 바로 인도와 중동입니다. 인도 중국을 상대로 싸울 때는 완전히 그냥 미국하고 찰떡궁합이었죠. 쿼드하고 공급망 재편하고 아주 좋았는데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니까 아니 나는 푸틴하고 친한데 아니 전 잠깐 좀 빼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인도에게는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싸게 팔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말 잘 안 들어요.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파키스탄 여기 반중 이슈를 걸고 친중 임란 칸 총리를 쫓아내고 딱 들어와서 친미할 것 같았는데 안 하고 사우디에게 손을 냅니다. 사우디에게. 사우디 친하게 지냅시다. 그리고 사우디는 그럼 어떡하냐? 양키 EXX. UAE는 어떡하냐? 양키 EXX. 왜냐?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자스쿠지라는 언론인 이 암살 사건에 이 빈살만 최고 이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빈살만 왕세제가 범인이다라고 바이든은 계속 주장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단정할 수 없다. 왜 그래? 라고 해서 트럼프 시대에는 UAE, 사우디, 미국하고 너무 사이 좋았는데 바이든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냥 사이가 그냥 확 엎어져서 지금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돼버렸죠. 미국 관리가 오면 이 빈살만 왕세제가 과음을 치고 그럴 정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UAE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시절에는 여기다가 F-35도 팔고 계약도 하고 했는데 바이든 들어와서 바로 그냥 첫날 엎어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따로 살아야 되겠다. 미국하고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 우리 그래도 니들이 이란하고는 안 되잖아. 우리하고 중동판 나토 하자 하고는 지금 이스라엘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총리도 지금 바이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 트럼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 바이든은 인정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다시 연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란은 야 이 틈에 카스피해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에게 무기 많이 밀어주고 나 러시아하고 좀 잘 지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기 지원 많이 받아야지 라고 하고 있고 터키 여기는 지금 혼자서 이상하게 아직도 투르크의 영광을 어쩌고 내가 술탄이야 이러고 혼자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캐스팅 보트가 됐는데 이 캐스팅 보트는요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냐? 이 캐스팅 보트의 핵심이 중동인데 이 중동 지역의 UAE와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이 트럼프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미국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이제는 큰일 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더 이 세력이 확장될 것이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왜? 중동이 확 달라붙을 거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에게 11월 선거를 확 다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11월 이전까지 이 전쟁에서 민주당이 이 정권이 잘 핸들링을 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린 영웅이야 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선거에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끌고 가서 그때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전쟁을 못 끝내고 허우적허우적하고 돈만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공화당이 딱 집고 나면서 중동이 다시 확 들어오고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어냈어 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더 좋겠죠.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화당이 더욱더 많은 상하원 의석을 가지게 된다면 중동의 친미가 다시 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구촌 전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그레이트 게임에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한국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나라들하고 우리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그런데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이거 정말 상황 관리 잘해서 미국하고 어차피 미국 주도의 팩스 아메리카나가 다시 지배하는 21세기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 이 미국의 대리전 러시아가 기가 막힌 판을 깔아주면서 우크라이나가 기가 막히게 대신 싸워주면서 미국은 정말 작은 돈만 쓰면서 세계를 다시 지배하는 21세기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나마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아주 다행이다. 그러면 이 동맹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미국의 이 코어 티어 1에 들어가는 그런 동맹국으로 발전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번영할 수 있다 라는 뻔한 답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